숨막히는 절망 속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지하 단칸방에서 30살의 싱글맘 이서연은 끙끙 앓는 5살 딸 하늘이의 이마를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제발. 엄마가 미안해. 뜨거운 아이의 숨결이 그녀의 찢어지는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만 아니었다면, 병원 한번 마음 편히 데려갈 수만 있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서연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짙은 안개 속이었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새까맣게 지워진 채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20살에 고아원을 나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굳은 살이 박인 손이 그녀의 고된 삶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을 품고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는 딸 하늘이가 몸이 약해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잔인한 말 한마디와 함께 빚더미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서연의 세상에는 오직 하늘이와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남았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은 눅눅한 소미불처럼 모녀를 짓눌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지하방의 공기는 희망마저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매일 밤 서연은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의 약값과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월세가 거대한 산처럼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하늘이 호강시켜 줄게.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줄게. 그녀의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곳,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 언덕 위에는 거대한 성체 같은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유성그룹의 총수 박태준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25년 전 잃어버린 시간 속에 영원히 갇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박 회장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외동딸 민지. 맑은 가을날 가족과 함께 찾은 유원지에서 그는 잠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찰나의 순간 민지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목 놓아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태준 회장의 세상은 모든 색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동원해 딸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뒤 결국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대한 저택에는 적막과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그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화려하게 꾸며진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세를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서연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박태준 회장의 저택에 단기 가사도 우미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심정이었습니다. 처음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발을 들인 날, 서연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눈이 부실 정도의 화려함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살던 지하방 100개를 합쳐도 모자랄 것 같은 넓은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마다 걸려있는 가격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림들, 모든 것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기묘할 정도의 냉기가 흘렀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잘 꾸며진 거대한 박물관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최집사였습니다.
그는 칼날처럼 반듯한 가르마에 꼿꼿한 자세로 서서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친절한 듯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 씨라고 했나? 여기는 보통 장소가 아니야. 모든 물건이 네 목숨값보다 비쌀 수 있으니 눈 똑바로 뜨고 행동 조심해야 할 거야.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뼈를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구석구석을 닦고 광활한 정원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나오는 호화로운 식사에도 손을 대지 않고 싸온 작은 주먹밥을 구석에서 몰래 먹었습니다. 그 밥알 속에서 아픈 딸 하늘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의 성실하고 조용한 태도는 다른 고용인들의 눈에 띄었지만 최 집사는 여전히 그녀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의 조카이자 유성그룹의 실세인 박성훈 이사가 저택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고급 양복을 빼입고 세련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는 서연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살갑게 굴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낡은 옷과 거친 손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친절 뒤에는 서연이라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아닌 이 집안에 들어온 새로운 변수에 대한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음을 당시의 서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맑은 오후, 서연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2층 복도 끝에 작은 방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25년 전 잃어버린 딸 민지의 방을 그날의 모습 그대로 보존해 놓은 박 회장에게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멈춰버린 시간 속의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는 낡은 곰인형이 놓여 있었고 책상에는 빛바랜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춤을 추는 먼지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지쳐 있었고 아픈 딸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일까요? 아주 어릴 적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재우며 불러주었던 것 같은 안개처럼 희미한 자장가였습니다. 아가야, 예쁜 아가야, 하늘의 별님도 잠드는 고요한 밤에 바로 그때 아래층 집무실에서 복잡한 서류를 들여다보던 박 회장의 귀에 그 낯익은 멜로디가 날아와 예리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탁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노래는 세상을 떠난 아내가 오직 하나뿐인 딸 민지에게만 불러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밀스러운 자장가였습니다.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아내와 자신, 그리고 민지, 단 3사람뿐이어야 했습니다. 박 회장은 홀린 듯이 집무실을 나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삐걱이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자 소리는 2층 복도 끝 민지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방 안에는 새 가사도우미가 창가에 기댄 채 무심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흔한 자장가일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돌아섰지만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마음의 거대한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굳게 닫혀 있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딸이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그로부터 며칠 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박성훈 이사가 사업 보고를 핑계로 저택에 찾아와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선물로 가져온 날이었습니다. 바구니에는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복숭아가 탐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박 회장이 복숭아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삼촌,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이제는 좀 털어내셔야죠. 그의 말에는 위로를 가장한 교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정성껏 복숭아를 깎아 후식으로 내오자마자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서연에게 갑작스러운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달콤한 복숭아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마자 코가 미친 듯이 간질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을 수 없는 재채기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애취, 애취, 킁, 애취. 그녀는 연신 재채기를 해대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온몸이 가려워 팔을 극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때마침 거실로 나오던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독한 복숭아 알레르기, 냄새만 맡아도 재채기를 하고 온몸이 붉게 부어오르는 증상. 그것은 유전처럼 그의 아내와 아내를 쏙 빼닮았던 딸 민지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체질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자장가에 이어 복숭아 알레르기까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소름 돋는 일치였습니다. 그의 메마른 가슴 속에서 25년간 차가운 잿더미처럼 쌓여있던 희망이라는 불씨가 아주 미약하게 파르르 떨리며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은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때부터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남몰래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결정적인 세 번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최 집사는 서연이 거실을 청소하던 중에 실수로 작은 장식품 하나를 깨뜨렸다며 그녀를 거칠게 다그쳤습니다. 그것은 박 회장의 죽은 아내가 아끼던 작은 유리 공예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당장 월급에서 다 까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갑작스러운 고함과 모욕적인 말에 당황하고 억울했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 검지를 들어 자신의 턱을 톡, 톡, 톡 가볍게 3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극도로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나오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버릇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2층의 난간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박 회장의 숨이 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턱을 가볍게 두드리는 버릇,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민지는 아빠를 따라한다며 그 버릇을 작은 손으로 앙증맞게 흉내내곤 했습니다. 아빠 따라쟁이 하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목소리가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환청처럼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버릇,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 여자가 내 딸 민지일까? 25년을 애타게 찾아 헤맨 내 소중한 딸이 저렇게 초라하고 고단한 모습으로 내 앞에 기적처럼 나타난 것이란 말인가?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붙잡고 묻고 싶었지만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그 거대한 실망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차마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희미한 진실의 빛을 향해 다가갈수록 그의 등 뒤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혀 모르는 사이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는 끔찍하고도 추악한 음모가 맹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자신을 모시며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줄 알았던 최 집사와 유일한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철석같이 신뢰했던 조카 박성훈 이사. 바로 그 두 사람이 박 회장의 혈압약을 매일같이 몰래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저택의 깊숙한 와인 저장고에서 두 남자가 은밀히 만났습니다. 최 집사, 요즘 삼촌 상태가 어떤 것 같아? 박성훈이 와인잔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최 집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약을 바꾼 뒤로 부쩍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고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안건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좋아.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내가 이뤄야지. 이 유성그룹은 원래 우리 것이었어. 박성훈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이 최근 들어 이서연에게 보이는 관심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요즘 그 새로운 계집에게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십니다. 자꾸 말을 거시고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 집사의 말에 박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깟 가사도우미 하나가 무슨 변수가 되겠어. 하지만 거슬리는 건 사실이야. 뭔가 일을 꾸미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해. 운명의 장난처럼 서연은 우연히 그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의 약을 정리하던 중 약병에 붙은 처방전 스티커에 인쇄된 약의 모양과 색깔이 병 안에 든 실제 약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약이 다르지? 혹시 내가 잘못 봤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지만 감히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뭘 안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괜한 오해를 샀다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작은 의심의 눈초리를 음모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저들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 집사와 박성훈의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이 가장 아끼는 물건, 죽은 아내의 유품이자 민지를 잃어버리던 바로 그날 아내의 머리에 꽂혀 있었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비취 비녀를 노렸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서재 금고에서 몰래 비녀를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는 서연의 낡고 해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그 비취 비녀를 스르륵 집어넣었습니다. 박성훈이 서연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끄는 사이 최 집사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일을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박 회장에게 달려가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의 비녀가, 그 소중한 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을 다 뒤져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얼마 전부터 새로 들어온 저 가사도우미가 의심스럽습니다. 박 회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그토록 찾아 헤맨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그녀가 파렴치한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최 집사와 박성훈의 성화에 못 이겨 경비원들을 시켜 서연의 가방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연의 낡은 가방 속에서 영롱한 푸른빛을 내는 비취 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아니에요. 맹세해요. 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성훈은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 집사는 회장님께서 돌아와 직접 처결하실 때까지 그녀를 저택 구석의 경비실에 가둬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연의 낡은 핸드폰은 빼앗겼고 그녀는 차갑고 어두운 경비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절망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쯤 좁은 지하방에서 아픈 몸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하늘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한꺼번에 토해내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경비실에 갇힌 서연의 처절한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한편 불 꺼진 지하 단칸방에서는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던 하늘이의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파, 아파. 아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김 할머니는 혼자 앓고 있는 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워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미음을 끓여 먹이려 애썼지만 아이의 열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아이가 큰일 나겠다 싶었던 김할머니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끙끙 앓는 하늘이를 낡고 얇은 포대기로 둘러엎고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일하러 간다는 곳의 주소 하나만 겨우 아는 그 거대한 저택을 향해서 노인의 앙상한 어깨를 짓누르는 어린 생명의 무게와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 차가운 빗줄기가 뒤섞여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늘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엄마 만날 수 있어. 할머니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박 회장은 박성훈이 해외에서 아주 중요한 바이어가 갑자기 들어왔다며 거짓으로 유인한 시내의 호텔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도둑이라면 내 희망은 또다시 부서지는 건가. 그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차가 저택의 높은 정문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거센 비바람 속에 누군가 육중한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웬 노파가 어린아이를 업은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노파의 등에 업힌 아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얼굴, 열에 달떠 붉게 상기된 그 작은 얼굴은 25년 전 유원지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5살 딸 민지의 얼굴과 소름이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추고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안쪽 경비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한 여자의 절박하고 애절한 울음소리가 그의 귓전을 예리하게 때렸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어떡해. 제발 우리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을 두드리는 버릇,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린 시절 민지와 똑같이 생긴 저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끔찍하고 추악한 음모였습니다. 문을 열어, 당장 문 열어. 박 회장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어둠을 갈랐고 그는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한달음에 경비실로 달려가 문을 부술듯이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실신 직전의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곧바로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이와 할머니를 저택에서 가장 따뜻한 방으로 옮기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당장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팔을 붙잡고 지진이라도 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는 도둑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25년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뼈아픈 회한, 그리고 이제 막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긴급으로 보낸 결과 서류가 박 회장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박 회장의 눈에서 25년간 단 한 번도 마음껏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민지야, 내 딸,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서연 역시 자신의 진짜 이름이 박민지였다는 사실과 평생을 그리워했지만 얼굴조차 몰랐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박태준 회장이라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2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철저한 조사는 최 집사와 박성훈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 증거는 물론 25년 전 유원지에서 어린 민지를 유괴했던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 박 회장의 친동생이자 박성훈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형에 대한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린 조카를 유괴해 멀리 떨어진 도시에 고아원 앞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들인 박성훈이 대를 이어 완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최 집사와 박성훈은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의 차가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기나긴 세월의 악행에 대한 죗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정막과 슬픔만이 흐르던 거대한 저택은 마침내 25년 만에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서연, 아니 민지는 딸 하늘이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금세 건강을 되찾아 저택의 넓은 정원을 제 집처럼 뛰어다니며 청아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 회장은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김 할머니에게도 함께 살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할머니는 가족의 가장 큰 어른이자 일원이 되어 그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저택의 넓은 다이닝 룸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식사가 한창입니다. 박 회장은 손녀 하늘이의 입에 맛있는 반찬을 넣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짓고, 민지는 그런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김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국을 뜨고 있습니다. 25년이라는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온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텅 비었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사랑과 웃음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25년의 아픔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은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고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